진정한 변화는 그런 겁니다. 나 자신에게 가장 멋진 삶을 선물하는 것이죠. 내가 살 수 있는 최고의 삶, 진정 살아보고 싶은 삶을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 선물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멋진 삶으로 바꿔줄 도전, 부자 습관 21일 챌린지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울림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신뢰받을 수 있는 경제 전문가 상승미소님을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상승미소님 본명은 이명로 예. 선생님이시죠. 일단 우리 청울림 TV 구독자분들께 본인 소개 적극적으로 소개 좀 간단히 좀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는 8월 22일 출간한 돈의 감각의 저자 이명로, 그러니까 필명은 상승미소입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책 중에 하나라고 잡벅을 하는 책입니다. 네. 지금 나오자마자 아마 베스트셀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얼마나 팔렸습니까? 그건 며느리도 알 수 없는. 아니 우리 저기 출판사 담당자분이 나오시는데 지금 얼마나 팔렸어요? 네? 솔직히? 네. 정확히는 말씀드릴 대략. 수는 없지만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유튜브인데 뭐. 9세를 인쇄했습니다. 9세. 9세? 네. 한 달인데, 지금 나온 지 한 달인데 9세. 보통 1쇄가 뭐 보통 한 2,000에서 3,000부 정도를 하는데 9세면은 오늘 여기 오실 때 뭐 안 사오셨어요 혹시? 제 계좌로 송금하겠습니다. 아니 뭐 지금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우리 청울림 TV에 오셨습니다. 오늘 오셨으니까 우리 정말 경제 전문가, 실력 있는 전문가시거든요. 오신 김에 우리 청울림 TV도 뭐 경제나 재테크, 투자 이런 거에 대부분 관심이 많으세요. 네, 많고 하니까 우리 구독자분들께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네. 그런 경제 지식들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몇 가지 좀 질문을 제가 쭉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이 책 제목, 돈의 감각. 제목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감각적입니다. 왜 제목을 이렇게 지으셨는지? 사실 인간이 어떤 것이든 선택을 하든 뭔가 행동을 할 때는 우리가 배우기는 논리적, 뭐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너 왜 이랬어? 그러면 그때부터 논리적인 답변을 하려고 찾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감각은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인 얘기고, 무의식이 인간의 본능적으로 생존하기에 가장 유리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과거 원시 시대라면 사실 그 감각이 저 앞에 있는 짐승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겠지만, 그렇죠. 지금은 현대 디지털 사회거든요. 그런 쪽이라면 결국은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어디에서 오느냐,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를 감각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면 재테크에 성공하기 힘들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무의식적인, 감성적인 감각. 왜 돈 버는 사람들은 부자들은 그들만의 감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돈이 진짜 흘러다니는 길목에 딱 서서 돈이 오는 거를 이제 딱 알아챈다. 네. 그런 감각을 길러야 된다. 예. 그럼 결국 이 책 안에 있는 내용들도 그런 거하고 다 관련이 있는 내용들. 방금 우리 네네.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능적인 감각은 타고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보면 뭐 가령 부동산 고수다 이런 분들은 감각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감각이 자고 일어날 때 생기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원리를 완벽하게 안 상황에서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 감각이 무조건 생기겠다는 그런 뭐 박수무당이나 수정구슬 같은 그런 책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예. 저는 그런 책인 줄 알았는데. 감각을 위해서는 이 돈에 대해서 완벽하게 흘러가는 그 흐름에 대해서 안 다음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지식, 그 감각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뭐 베이스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너무 좋네요. 네. 네, 이런 경제 감각, 돈의 감각을 길러주는 책이다. 우리나라가 뭐 소득 대비, 나라의 어떤 이런 생산성 대비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 뭐 사상 최대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계부채는 10년 전에도 사상 최대였고요. 네.
20년 지나면 사상 최대고요. 내일도 사상 최대고 내년 후년도 사상 최대입니다. 우리 속담에 곳간에서 인심난다 아시죠? 내가 돈이 많으면 인심이 후하니까 돈을 함부로 막 쓰기도 하고 막 물건을 많이 사죠. 그러니까 소비가 후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제가 좋아진다 그러면 돈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돈이 많아질 때가 어떤 데냐 뭐냐면 가령 공장이 있어서 매출이 많은 지역. 그러면 뭐 인건비도 늘어날 거고 보너스도 늘어나니까 그 돈이 후해서 결국 그 돈을 막 쓰니까 물가가 올라가면서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돈이 많아지면 경제가 좋아지고 어느 순간 돈이 적어지면 경제가 나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어떻게 많아지느냐. 현재 신용화폐에서는 누군가가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늘어나는 거다. 아하. 우리가 흔히 돈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찍어낸다 생각하지만 그런 돈은 전체 돈의 5%도 안 됩니다. 나머지 95%는 어디에서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서 코드로 생성되는 거거든요. 통장의 숫자로만 존재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계부채 사상 최대는 사실 신경 쓸 건 없습니다. 다만 GDP 성장률이 따라오느냐 모르냐에 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안에 지방에 있는 조선소 뭐 웬만한 거 다 망가지는데 부채만 늘어나서 문제. 부채는요, 잘 생각하시죠. 누가 빌려주냐면 은행이 빌려줍니다. 은행이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빌려주지 않습니다. 은행이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빌려줍니다. 그 얘기는 뭐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거나 특정인이 연봉이 늘거나 자산이 늘어나면 더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신용 여력이 조금씩 늘어난다는 얘기고, 신용력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국가 전체적으로 GDP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빚이 늘어난 빚이 어디로 너무 많이 흡수를 되느냐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생산으로 가느냐 아니면 오로지 투기로 가느냐, 그 비율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버블이 생성되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여기 우리 청취자분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대출을 은행에서 1억을 빌렸다고 쳐볼게요. 그 돈 가지고 뭐 하십니까?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집 사거나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업해서 그 돈 빌려서 뭐 하냐? 사무실 없고 공장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극히 일부만 주식 투자도 하고요. 자동차도 삽니다. 대출이 늘어나면 그래서 자동차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왜? 대출은 자동차하고 분명히 연관되어 있고 더 밀접하게 연관된 게 주식이고요. 가장 많이 연관되어 있는 게 부동산이에요. 왜? 대부분이 부동산사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이 늘어난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어디선가는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방은 떨어지잖아. 지방의 부동산 가격 시가총액이 작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보면 삼성전자 혼자 상한가 치고 나머지 다 한가 쳐도 큰 변수 없어요. 왜? 시가총액이 워낙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빚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빚이 많이 안 늘어나고 있어. 빚이 줄어든대. 이러면 경제위기인 거예요, 사실. 오히려. 왜 줄어드냐 이거죠. 은행이 안 빌려주거나 갚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은행은 왜 갚으라고 하느냐요. 너 원리금 못 낼 것 같잖아. 자산가치 떨어지고 있지 않을 때 갚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반대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사람들은 그냥 다들 한 방향으로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서 위험하다라고만 얘기하는데, 오히려 능력이 되면 부채가 늘어나는 건 오히려 좋은 거고. 예를 또 하나 들면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 통으로 부채 금액이 가장 큰 나라가 어디냐? 미국이에요. 두 번째는 중국이고요. 우리나라보다 몇 배나 가계부채가 많은데 왜 그 나라는 가계부채 많다고 위험하다고 안 하죠? 그걸 감당하는 성장 여력이 얼마나 되냐 싸움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오히려 부채가 줄어드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원래 경제위기는 부채가 더 이상 못 늘어났을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뭐 큰 경제 상황을 보면은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도 그렇고 경제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이 상황에서 큰 나라들이 주변에서 막 지금 싸우고 있고,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이런 좀 국제 경제, 거시적인 경제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데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우리 개인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이 동네 전체 재산의 50% 가진 부자가 있다고 쳐볼게요. 이 동네에 그런 사람들 있죠. 있습니다. 나머지 100명이 50%를 나눠 가지고 있어요. 그럼 결국 작은 비율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동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집단이 결국 50% 가진 친구거든요. 이 친구가 조금이라도 불황이면
나머지 100명은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크게 가진 집단이 계속 성장을 하면 나머지 100명도 그 떡고물에 의해서 성장이 되는 거고 이 크게 가진 친구가 지출을 줄여버리면 결국 그 밑에서 뭐 치킨 장사, 밥 장사, 떡볶이 장사 이들이 돈 많이 못 버는 거거든요. 이런 구조가 현대 경제 구조가 뭐냐면 이게 미국이에요. 전 세계 돈의 65%가 미국 돈이에요. 그냥 달러입니다. 65%가. 65%가 경제가 많이 10%만 올라가면 전 세계가 화랑인 거고 반대로 어느 수준 이상 성장하지 못하면 다 불황인 거예요. 이게 결국은 다른 나라 다 필요 없고 미국을 항상 봐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미국 다음으로 커진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중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나라가 돈을 풀면 경제 좋아지는 거고요. 돈을 안 풀면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결국 1등, 2등이 싸워버리면 투자가 위축되고 소비도 줄여버리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무식하게 싸울 거냐 합의 잘해가지고 사이좋게 갈 거냐를 먼저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죠.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항상 복리로 성장합니다. 우리가 GDP 그러면 2% 성장률 그러면 전년 대비 2%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전년에 100이었으면 올해는 102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는 104예요. 2의 제곱 형태로 계속 2% 성장이라면 복리가 계속 가야 되거든요. 풍선을 부는 것으로 연상하면 어느 정도 커지면 커지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결국은 터질 것이다 하는데 사실 이게 언제 터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돈을 언제까지 늘릴 수 있느냐, 빚을 언제까지 늘릴 수 있느냐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가본 적이 없는 걸 결정하는 게 미국이란 말이죠. 근데 저는 또 이런 말을 해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엎어지는 건 없어요. 징후가 있지 않습니까? 겨울이 오려면 점점 서리도 내리고 날씨가 추워지고 찬바람도 불어야 겨울이 오는 거거든요. 어느 날 한여름 땡볕에 갑자기 다음날 눈 오는 이건 어쩌다 한번 있는 일이고 그런 일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부채가 늘어나는데 이게 진짜 위험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신문에 GDP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 보고 두 번째 가끔 은행의 부실률 뭐 연체율 이런 게 일정 수준 이상 넘어가는지 그것도 봐야 되고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시장에서 보이는 게 환율이 올라가요. 다 필요 없다 그러면 환율만 보고 있어도 된다. 환율이 가령 일정 수준 저는 1260원 정도 보는데요. 그 정도로 넘어가려면 한국이 무역 적자가 나야 돼요. 즉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져서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환율이 올라가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한국 경제 문제 없다고 판단하셔도 된다는 거죠. 다만 금리를 계속 요즘 내리는 거 보니까 아 돈을 빌리려고 안 하네. 그러니까 더 빌리게 하려고 금리를 내리네. 그냥 경제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는 웬만한 사업하거나 뭐 무리하게 확장하시면 안 되겠죠. 스스로 판단하고 오히려 금리를 올리려고 한다. 그럴 때는 경제가 좀 돌아가는 모양이라면서 그때 사업을 하셔도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너무 비관적이거나 어떻게 보면 너무 공포감에 쌓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럼요. 그러지 마시고 그 기준 부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부채가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거나 오히려 줄어든다는 뉴스가 나올 때부터 걱정하면 된다.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GDP의 거의 70%가 무역으로 인해서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이 나라의 70%가 무역 적자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우리나라 일자리 100개 중에 70개는 무역에 의해 종사하는 사람이 쓰는 건데 이 무역이 10% 줄면 일자리 10%가 날아가는 거예요. 내수는 아무리 좋아봤자 일자리 30개밖에 없어요. 즉 우리는 수출이 늘어날수록 경제가 좋아지고 집값도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가고 반대로 수출이 일정 수준으로 늘어나지 못하거나 준다 그러면 빚도 많이 못 늘어나. 빚도 못 늘어나고 경제도 안 좋아지고. 그러면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수출은 25%는 중국으로 가고 중국은 우리 거 받아다 일본 거 받아 합친 다음에 미국으로 간단 말이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니까 얘네들보다 우리가 더 큰 피해를 입어요. 왜? 우리는 내수가 30%고 미국은 내수가 80%, 중국은 내수가 70%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제대로 신문 보면서 아하 미국과 중국이 더 싸우는구나. 그렇게 되면 우리 수출이 좀 줄어들 수 있겠구나. 그러면 경제가 더 안 좋아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웬만하면 집 사는 거나 이런 것도 좀 자제하자. 빚을 빌리는 것도 자제하자.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 반대로 어느 날 신문을 봤더니 무역 흑자가 늘어났다. 수출이 늘어났다. 이러면 아 한국 경제 좋아지는구나 판단하시고 뭐 해볼까? 하셔도 되는 거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거는 참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경제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미국하고 중국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어떻게 갈 것 같으세요?
중국은 원래 이 주석 자리가 10년에 한 번씩 바꾸게 되는 자리였잖아요. 네. 근데 시진핑이 장기 집권 도구로 만들어 놔 버렸어요. 네. 그러면 아무리 중국이라도 시진핑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네. 왜? 장기 집권이라는 얘기는 대부분 숙청하고 자기가 다 모든 권력을 가져갔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걸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외부의 적이에요. 때마침 미국이 때려주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미국 사람들도 가상의 적을 항상 중국으로 두고 있단 말이에요. 러시아는 사실 미국 사람들도 별로 요새 뭐 핵무기를 빼놓은 가상의 적으로 생각지 안 하는 분위기고 현재 미국의 가장 큰 적은 중국인데 그 중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다 가져간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네네. 중국이 매년 미국에서 3,500억 달러를 돈 벌어 간다 그러면 그만큼 일자리가 중국에서 형성되는 거고 미국에서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미국이 힘들다라고 판단하면 정치인 입장에서는 때려주길 원합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다시 또 말씀드린 곳간에서 인심이 나죠. 내년 대선에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인데 최근에 지지율이 경제 위기, 뭐 경기 침체 가능성에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도 함부로 중국한테 이제 못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조금씩 합의로 가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마지막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카드가 3천억 달러 관세를 마지막 총 5,500억 달러에서 이번에 3천억 달러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 했는데 그 3천억 달러에는 개껌, 뭐 빨대, 애들 장난감, 뭐 섬유, 신발 이런 거거든요. 그건 미국 소비자들의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트럼프를 지지하더라도 내 비용이 더 나가버리면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발이나 빨대 이런 데 쓴데 10% 더 나가버리면 어디에선가 10%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 10%를 줄어들지 않으려면 빚을 내야 되는 거고. 근데 요새 미국에서 빚이 안 늘어나니까 금리를 낮추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 때문에도 이 미국 소비자가 직접 지금 현재 이 관세 인상 부담을 짊어져야 할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 관세 인상이 돼서 소비자가 직접 비용을 지출하면 트럼프 지지율에도 영향을 받는 거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합의 쪽으로 가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극적인 효과를 노려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합의 딱 해가지고 주가 오른 다음에 투표일 가까이서 떨어져 버리면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분위기에 맞춰서 타임테이블대로 움직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출구 전략을 서로 양쪽에서 가동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아주 뼛속까지 투자자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재벌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머릿속으로 엄청 굴리고 있을 거예요.